그는 반지 번호였다. 로트 번호 47. 절뚝거리며 조용히 그리고 잊혀진 채로 그는 경매장의 구석에 앉아 세상이 그를 마지막으로 포기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조용한 남자가 들어와 부서진 점원 셰퍼드와 눈을 마주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를 스쳐갔다. 전쟁과 상실로 산산조각난 두 영혼이 서로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모른 채였다. 구원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치유와 묻혀있던 비밀, 그리고 전 세계를 감동시킬 깊은 유대감의 여정이 되었다. 경매장의 공기는 먼지, 녹슨 철,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버려짐의 냄새로 가득했다. 빛바랜 금속 지붕 아래 무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고 우리 쇠창살의 날카로운 소리와 무관심한 입찰자들의 공허한 외침이 그 사이를 채웠다. 가장 먼 구석, 깜빡이는 전구로 간신히 밝혀진 곳에 점원 셰퍼드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짖지 않았고 다른 개들처럼 서성이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의 우리에는 47번 태그가 걸려 있었다. 털은 엉킨 상태였고 왼쪽 귀에는 흉터가 갈라져 있었으며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뒷다리 절뚝거림이 있었다. 갈비뼈가 털 사이로 드러났고 그의 눈은 방안을 둘러보지 않았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래를 응시할 뿐 마치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이미 받아들인 듯했다. 그는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우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얼마나 낡아 보이는지 비웃었다.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어린 강아지나 전시용 품종에 집중했다. 경매인은 그를 거의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번호일 뿐, 짐일 뿐이었다. 그때 민수가 헛간으로 들어섰다. 30살, 소매를 걷어 올려 거친 팔뚝이 드러났고 근처 폐차장에서 부품을 구하느라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여기 올 계획이 없었다. 이런 곳에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그를 끌어들였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헛간을 둘러보다가 셰퍼드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개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올려다보았고 찰나의 순간 무언가가 반짝였다. 아직 희망의 불꽃은 아니었지만 인식이었다. 고통이 고통을 알아본 순간이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개의 눈에 담긴 침묵이 자신의 그것과 닮아서였을지도. 어쩌면 셰퍼드가 구걸하지 않고 심지어 끙끙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그는 그저 기다렸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무감각하게. 로트 47. 부상당한 수컷. 이력 없음. 20만 원부터 시작합니까? 침묵.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경매인이 눈을 깜빡였다. 20만 원. 한 번, 두 번. 아무도 더 입찰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뒤쪽에 조용한 분께 낙찰, 박수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클립보드에 펜으로 긁는 소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건네진 영수증뿐이었다. 민수는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셰퍼드는 움직이지 않았고 으르렁거리지도 몸을 움츠리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약간 절뚝거리며 민수를 따라 나왔다. 마치 다른 삶, 어딘가에서 이미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거세졌다. 민수가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자 먼지가 그들의 발 주위를 맴돌았다. 걔는 잠시 망설이다 조수석 바닥에 올라가 몸을 웅크렸다. 민수는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걔를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는 누군가를 구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엔진이 마침내 굉음을 내며 살아나자 그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트럭은 자갈길을 벗어나 삐걱거리며 나아갔다. 오래된 부품과 다른 타이어 이상의 무게를 실은 듯했다. 차 안에서 사람과 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한 손으로 핸들을 느슨히 잡고 다른 손은 기어 근처에 두며 조수석 바닥을 조용히 훔쳐보았다. 셰퍼드는 단단히 몸을 웅크린 채였다. 잠들지도 편안하지도 않은 그저 가만히 있었다. 도로의 울퉁불퉁한 부분마다 그의 몸이 굳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귀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는 민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도로는 창백한 하늘 아래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항상 운전에서 평화를 찾았다.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 풍경이 조용히 스쳐가는 방식. 하지만 오늘 공기 중에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후회는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는 걔를 집에 데려갈 계획이 없었다. 특히 눈 뒤에 그림자를 들이운 개는 더더욱. 하지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어쩌면 그들이 서로를 찾아야 했던 운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름이 있나? 셰퍼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 민수는 턱을 긁으며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할까? 바둑이? 맥스? 스카웃? 아무 반응 없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몇 년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을 꺼냈다. 섀도우. 그 이름의 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미세했지만 민수가 멈칫할 정도였다. 마치 유령이 스쳐간 듯했다. 그는 다시 속삭였다. 섀도우. 개가 살짝 고개를 들어 그의 쪽을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의 반짝임. 그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다. 기억, 모래와 불이 냄새, 총선과 그에게, 그의 옆에서 피를 흘리며 떨던 그 개의 무게, 위무병이 올 때까지 그를 지켰던 그게, 그건 몇 년 전이었다. 그 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민수 안에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그들이 그의 집, 낡은 들판 가장자리에 있는 삐걱거리는 오래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 가자. 셰퍼드는 망설이다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뛰어내리지 않았고 호기심으로 킁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잊혀진 명령을 따르듯 내려섰다. 민수는 그를 현관으로 이끌고 스크린 도어를 열어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걔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꼬리가 흔들린 적도 짖은 적도 없었다. 그는 낯선 집에 천번은 들어왔던 것처럼 걸어갔다. 집 안에서 민수는 수건을 가져와 개의 발을 부드럽게 닦았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거칠었다. 셰퍼드는 저항하지 않고 몸을 움츠리지도 않고 그저 바닥을 응시했다. 민수는 벽난로 옆에 낡은 담요를 깔고 물그릇에 물을 채우고 개 사료 캔을 열었다. 셰퍼드는 냄새를 맡았지만 먹지 않았다. 대신 담요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뒤의 세상이 너무 기억하기 벅찬 듯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건너 소파에서 잤다. 그 절뚝거림, 그 흉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섀도우라는 이름에 귀가 움직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잠은 조각조각 끊겼다. 외침, 폭발, 피, 모래의 기억이 수류탄처럼 덮쳤다. 새벽 3시경, 민수는 날카로운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땀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는 건너편을 보았다. 셰퍼드가 앉아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오갔다. 둘 다 악몽의 무게를 알았고 민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며칠은 안개처럼 흘렀다. 느리고 조용하고 무겁게. 셰퍼드는 현관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낡은 나무바닥에 누워 머리를 발 위에 얹고 나무 라인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새들이 가지 사이를 스쳐도 먼 길을 지나가는 차들이 먼지를 일으켜도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억과 본능 사이에 갇힌 보초처럼 그 자리에 뿌리 박혀 있었다. 민수는 부엌 창문에서 커피를 들고 그를 지켜봤다. 개가 무언가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그를 반응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장난감, 간식, 심지어 집 뒤 숲을 통한 긴 산책까지. 하지만 개는 놀지 않았고 짖지도 않았으며 다른 개들처럼 킁킁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연습된 규율로 움직였다. 민수보다 먼저 모퉁이를 돌았고 문 근처에서 마치 방을 점검하듯 멈췄으며 항상 지평선을 주시했다. 이 개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 과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그러지 않을지도 몰랐다. 낡은 목줄은 여전히 그의 목에 느슨히 걸려 있었다. 빛바랜 가죽, 다른 가장자리. 어느 날 밤 호기심이 민수를 사로잡았다. 그는 현관의 개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목줄을 뒤집었다. 안쪽 안감 아래 먼지와 때로 덮인 금속 태그가 있었다. 찌그러지고 거의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현관 불빛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떴다. 몇 개의 숫자, 뒤섞인 칩 아이디, 누군가 그것을 지우려 했는지 긁혀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을 건너편에 사는 은퇴한 수의사 테크니션 마라를 찾아갔다. 그녀는 구조된 동물들과 반쯤 완성된 예술 프로젝트로 둘러싸인 농장에서 살았다. 그녀는 질문이 많지 않았고 민수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점이었다. 그녀의 스캐너 아래에서 칩은 약한 신호를 보냈다. 시스템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무언가가 나왔다. 이름, 부분적인 이력, 마로 상사. 마라가 속삭였다.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 소유자는. 그녀는 스크롤을 멈췄다. 비공개. 이제 날들은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마치 바람이 이빨을 가진 듯했다. 민수는 피부 아래로 기어드는 긴장을 떨칠 수 없었다.
기자의 전화 이후 그는 그녀 말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침착하고 사실적이며 묻혀있는 무게로 무거운 는 머릿속에 남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은 사람, 기밀이라는 단어 뒤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는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을 서성이며 마로, 섀도우, 이제 그가 부르는 이름은 조용히 경계를 돌았다. 걔는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매일 같은 지점을 확인하며 머뭇거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았다. 민수는 그를 훈련시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내면 깊숙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방어, 보호, 두려움이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5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옛 군대 동료, 이제 은퇴한 정보장교 리브스 대령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바에서 만났다. 리브스는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은퇴했음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했다. 민수는 손상된 칩 번호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나? 리브스가 물었다. 걔 목줄에서. 리브스가 눈썹을 치켰다. 군사 민간? 경매장에서 왔어. 문제 만들려던 건 아니야. 리브스는 종이를 만지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이런 계약들, 일부는 정부 소속이 아니었어. 일부 작전은 기억되지 않도록 의도된 거야. 그게 무슨 뜻이지? 내 말은 만약 그 개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임무에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을 거야. 그런 개들이 시골 경매장에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런 개들은 아니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섀도우는 이제 문 근처에서 자곤 했다. 항상 민수와 외부 세계 사이에 있었다. 새벽 2시 민수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낡은 노트를 넘기고 있을 때 섀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낮고 깊은 으르렁을 냈다. 낯선 소리였다.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 으르렁은 허세가 아니었다. 섀도우는 이제 완전히 경계태세로 앞창문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다. 들판 건너편에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불빛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멈춰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후진하며 길 아래로 사라졌다. 섀도우는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민수는 목구멍에서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는 모든 문을 잠갔다. 누군가 왔다가 지켜보다가 떠났다. 하지만 왜 지금? 다음날 아침 그는 섀도우의 침구를 침실 안으로 옮겼다. 더 이상 문도 거리도 두지 않았다. 섀도우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소리 없이 침대 발치 근처에 웅크렸다. 마치 그 변화를 이미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민수 안에서도 무언가가 변했다. 이건 단순히 망가진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연결, 경고,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과거에 관한 것이었다. 섀도우가 잊혀진 전쟁터의 사막에서 겪은 일, 그것을 지우려 했던 누군가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이제 민수는 알았고 그는 파헤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 날씨가 변했다. 이른 한파가 마을을 서리와 고요로 덮었다. 매일 아침 민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부엌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의 숨이 보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섀도우는 이미 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된, 경계하는, 지켜보는. 이제 그들의 일상은 시계처럼 움직였다. 조용한 산책, 긴 드라이브, 조용한 식사. 그들 사이의 침묵은 신성한 무언가로 자라났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말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고요에도 불구하고 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기억, 무게, 소음이 아니라 그 부재에서 쌓이는 압박. 그의 악몽이 다시 돌아왔다. 더 생생하고 더 잔인하게. 폭발, 입안의 모래, 피, 그리고 그의 옛 K9 파트너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마지막 순간. 그가 도움을 외치던 때 민수는 그 기억을 수년간 잠갔다. 산만함과 힘든 노동으로 묻었다. 하지만 이제 섀도우가 집에 있으면서 그 기억은 균열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느 저녁 얼어붙은 숲을 통해 유난히 긴 산책을 한 후 민수는 집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안락의자에 쓰러졌다. 그는 진통제를 꺼냈다. 한동안 끊었지만 두통이 돌아왔다. 추위는 모든 것을 아프게 했다. 그는 두 알을 삼키고 눈을 감았다. 그가 몰랐던 것은 길 건너편의 나이든 이웃 마가렛 할머니가 정원에서 미끄러져 뒷문 근처에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땅의 서리가 그녀의 피부를 물었고 그녀의 도움 요청은 속삭임보다 크지 않았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듣지 못했다.
섀도우를 제외하고 걔는 침대 옆에서 갑자기 깨어났다. 그의 감각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앞문으로 달려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민수가 약과 피로의 안개 속에서 반응하지 않자 섀도우는 전에 없던 행동을 했다. 그는 돌진했다. 스크린 도어가 그의 무게에 부서졌고 그는 밤속으로 뛰쳐나갔다. 민수는 짖는 소리, 크고 절박한 애 깨어났다. 혼란스러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손에 떨리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를 따라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가 본 것은 그의 숨을 앗아갔다. 섀도우는 마가렛 할머니의 움직이지 않는 몸 옆에 서서 멈추지 않고 짖으며 그녀의 얼굴을 핥고 깨우려 애썼다. 할머니는 거의 위식이 없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한 뒤 119에 전화했다. 구급대원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분만 더 늦었어도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지역신문은 작은 기사를 실었다. 참전용사에게 치명적인 낙상에서 노인 구출. 기사 작성자는 전에 섀도우에 대해 전화했던 기자 은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간 보안회사나 지워진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것을 가져왔다. 사진 한 장. 5년 정도 된 사진이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섀도우처럼 보이는 점원 셰퍼드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배경은 분명했다. 사막 모래, 철조망, 무장 경비. 캡션은 부분적으로 찍혔지만 한 이름이 남아있었다. 혁수, 혁수. 은지가 사진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이 남자 실종됐어요. 3년 전 사망으로 선언됐죠. 하지만 시신은 회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 그는 개를 데리고 있었어요. 당신 개와 똑같이 생긴 개를. 민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혁수가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섀도우가 한때 그의 개였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사라진 남자, 묻힌 작전, 비밀로 가득한 침묵에 관한 것이었다. 민수는 섀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움직이지 않고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문을 통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아직 풀어야 할 것이 더 있었다. 흔적은 아직 식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리가 창문에 경고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민수는 일찍 일어났지만 섀도우는 이미 문 옆에서 자세를 잡고 꼬리를 움직이지 않고 귀를 세우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를 다시 긴장하게 했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관 너머 환영 매트 아래 반쯤 숨겨진 봉투가 놓여 있었다. 우표도 이름도 없이 의도적으로 놓인 듯했다. 민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주변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테이블로 걸어가 봉투를 찍고 사진 한 장과 쪽지를 꺼냈다. 사진은 은지가 보여줬던 것과 같았다. 혁수가 전술 장비를 입고 섀도우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지가 더 선명했고 더 높은 각도에서 찍힌 거의 감시 카메라 같은 사진이었다. 민수는 사진을 뒤집었다. 검은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어떤 개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쪽지에는 그 외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의 피부가 따끔거렸다. 두려움뿐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그가 어디 사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 사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그날 오후 민수는 마을로 나가 상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정상적인 척하려고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려 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계단에서 얼어붙었다. 안에는 서랍이 열려 있고 파일이 흩어져 있었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단 하나, 섀도우의 낡은 목줄을 제외하고 몇 주 전 민수가 뗐던 손상된 칩이 있던 그 목줄. 걔를 과거와 연결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민수는 은지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두 번째 벨에 받았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녀갔어. 그는 사진, 쪽지, 침입에 대해 설명했다. 은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녀는 더 파헤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수는 이미 그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오두막은 그림자와 침묵으로 이루어진 성역이 되었다. 며칠이 조심스러운 안개 속에서 흘렀다.
민수는 불을 낮추고 문을 잠갔다. 근처 개울에서 물을 길어오고 몇 년 전 쌓아둔 통조림으로 버텼다. 하지만 두려움이 표면 아래에 머물렀음에도 사람과 개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신뢰. 민수가 몇 년간 느껴보지 못한 깊고 진실한 신뢰였다. 섀도우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방에서 방으로 민수를 따라다녔고 명령이 아니라 존재에 반응했다. 밤이면 그들은 벽난로의 조용한 불빛 속에 앉았다. 민수는 묽은 커피를 마시고 섀도우는 그의 부츠 위에 머리를 얹고 천천히 꾸준히 숨을 쉬었다. 마치 안전이 어떤 느낌인지 마침내 이해한 듯했다. 5번째 밤, 전화가 왔다. 은지의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날카롭게 울렸다. 민수, 뭔가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녀는 스캔된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내부 고발자 유출과 아카이브 로그로 조각난 오래된 군사 파일. 상단에 혁수의 이름이 있었고 코드명 에코워치 프로젝트. 정부가 부인한 비밀 작전 유닛.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며 합법과 불법의 회색지대에서 활동했다. 파일에는 민수가 처음 보는 2번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분명히 부상당한 혁수. 팔에 붕대를 감고 섀도우가 이끄는 먼지투성이 대피 구역을 걷고 있었다. 모서리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는데 혁수가 사망으로 선언된 후 거의 1년 뒤의 날짜였다. 은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 그는 그 임무에서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죠. 매복 이후 사라진 불량 핸들러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아는 누군가. 혁수는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은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걸 찾았어요. 3개 줄을 가로지르는 수의원 방문 기록. 모두 다른 가명으로, 같은 품종, 같은 절뚝거림, 같은 귀 아래 흉터.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에게서 남쪽으로 4시간 거리의 해안 마을 근처였어요.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트럭을 샀다. 섀도우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뒷좌석에 뛰어올랐다. 그들은 밤새 달렸다. 도로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마일마다 불확실성이 깔려 있었다. 민수는 무엇을 찾을지 몰랐지만 깊은 직감으로 혁수가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섀도우가 그를 어딘가로 이끌려 했다면 아마도 이곳일 것이다. 그들은 해가 뜬 직후 마을에 도착했다. 낡고 허름한 부두 옆에 조용한 곳. 어부들이 그물을 끌고 아무도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민수는 기록에 나온 수의원에서 시작해 한 보호소에서 다음 보호소로 옮겨가며 혁수의 사진을 보여줬다. 대부분은 어깨를 으쓱했다. 한 명은 어렴풋이 낯익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부두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다. 민수가 항구 가장자리를 걷고 있을 때 섀도우가 갑자기 멈췄다. 그의 귀가 쫑긋 섰고 코가 실룩거렸다. 그러더니 경고도 없이 부두를 따라 상자와 그물 사이를 뛰어가더니 낡은 후드티 아래 웅크린 남자 앞에서 멈췄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태양의 반쯤 가려져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섀도우는 짖지 않았고 돌진하지도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남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섀도우의 털 속으로 손을 파묻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고통, 인식, 믿을 수 없음. 혁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렇게 되어야 했지. 그 순간 침묵이 깨졌다. 전쟁터를 울리던 비명 같은 침묵이 아니라 두 부서진 영혼이 더 이상 기억되기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달은 침묵이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민수는 몇 발짝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마음에 새겼다. 섀도우는 혁수의 가슴에 파고들었고 둘 다 세상이 사라진 듯 숨을 쉬었다. 마치 시간이 스스로 접히며 수년간의 침묵과 답없는 질문을 되돌린 듯했다. 섀도우는 그의 핸들러를 찾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이유를 찾았다. 그리고 혁수, 눈이 푹 꺼지고 얼굴에 부분적인 흉터가 있으며 고립으로 지친 자세는 마침내 숨쉴 허락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혁수가 마침내 일어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처럼 갈라졌다. 다시 그를 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누구든.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기다렸어. 주토 그동안. 그들은 물가에 앉아 파편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조각들이 깨진 유리처럼 천천히 다시 맞춰졌다. 혁수는 잘못된 임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매복, 그의 부대를 버려진 채로 만든 배신에 대해 설명했다. 섀도우는 모래와 불 속에서 그를 안전으로 끌었고
대피팀이 도착했을 때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혁수가 공수로 이송되고 사망으로 추정된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걔를 주장할 사람도 그를 위해 싸울 사람도 없었다. 돌아갈 수 없었어. 혁수가 말했다. 그들은 날 침묵시켰을 거야. 난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그를 다시 그 일에 끌어들일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사라졌다. 이름을 바꾸고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그림자 속에서 뉴스를 지켜봤다. 하지만 은지의 기사가 마침내 떠오르고 섀도우의 구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그는 때가 됐음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민수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혁수가 조수석에, 섀도우가 그들 사이에 뻗어 있었다. 조용했지만 긴장되지 않았다. 공유된 상처를 통해 얻은 침묵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은지는 편집자와 함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다. 폭로 기사는 디지털 언론의 번개처럼 퍼졌다. 잊혀진 게 그들이 지우려 했던 전쟁에서 탈출한 K9. 몇 시간 만에 폭발했다. 주요 네트워크가 이를 다뤘다. 전국의 참전용사들이 편지를 보냈다. 퇴역 군견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 쏟아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들이 묻으려 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민수와 혁수는 민간 군사 계약자의 감독을 조사하는 특별위외위원회 앞에서 증언하도록 초대되었다. 그들은 차갑고 메아리치는 홀에서 나란히 섰다. 섀도우는 그들의 발치에 있었다. 이제 나이 들었고 주둥이 주변이 약간 회색빛이 되었지만 자랑스럽고 침착했다. 임무가 마침내 완료되었을 때의 침착함이었다. 민수에게 왜 그날 그게를 데려갔냐고 물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옥을 겪은 것처럼 보였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혁수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는 한 번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찾아 다시 구했죠. 위원회는 침묵했다. 반박도 질문의 공세도 없었다. 그저 인정뿐이었다. 몇 달 후 작은 해안 마을에서 혁수는 참전용사와 그들의 서비스 동물을 위한 소박한 치료센터를 열었다. 민수는 프로그램 설계를 도왔다. 군견 구조와 부상당한 군인의 재활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들은 센터를 에코워치라 이름 지었다. 그들을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침묵 속에 메아리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섀도우는 그곳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새로운 참전용사를 부드러운 코로 맞이했고 떨리는 손을 다시 신뢰하도록 이끌었으며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이들 옆에 누웠다. 그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치유는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누군가와 함께 기억하는 데서 온다는 재성이었다. 센터의 메인룸 벽에는 액자 사진이 걸려있다. 혁수, 민수, 섀도우가 나란히 서 있고 아래에 적힌 글. 그는 단순히 구조된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구했다. 그리고 가끔 치료마당 넘어 바다 위로 해가 질 때 섀도우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가 지평선을 바라본다. 마치 마지막 병사가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기를 기다리는 듯.